오늘 밤 여러분의 지친 하루 끝에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정성껏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이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먼 산이 고요히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낮게 깔리는 밤. 여기 같은 달빛 아래에 너무도 다른 삶을 사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양 가장 높고 화려한 궁궐 안 젊은 왕 이화는 굳은 표정으로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향 냄새가 가라앉아 있었지만 왕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정무에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나이든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가을 가뭄으로 힘겨워하고 있나이다. 이런 시기에 새 별궁을 짓는 것은 화는 미간을 찌푸리며 신하의 말을 잘랐습니다. 과인의 명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완공하라. 백성들의 사정은 그대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책 속의 글자로만 배운 왕이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도 살을 내는 추위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하, 물러가라. 영의정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물러나자 넓은 편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화는 무거운 골룡포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달을 보며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왕의 자리란 참으로 무겁고 외로운 것이구나. 같은 시각 궁궐의 높은 담벼락 바깥 백성들이 모여 사는 저작거리의 가장 후미진 구석 달이라 불리는 한 사내가 지프로 엮은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달은 비록 가진 것 없는 거지였으나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낮에 구걸하며 얻은 마지막 남은 찐빵 반쪽을 소중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식어버린 빵이었지만 그에게는 더없이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몸을 떨고 있는 한 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얇은 누더기 옷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얕은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추우시지요? 달은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굳은 빵 반쪽을 쪼개어 노파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먼저 드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노파는 희미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고마워. 달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다시 거적대기를 끌어당겼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추는 저 둥근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님, 나도 단 하루라도 좋으니 발 뻗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불리 먹어봤으면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궐에서 왕 이화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단 하루라도 이 무거운 골룡포를 벗어던질 수 있다면, 왕이 아닌 평범한 자로 살아볼 수 있다면, 저잣거리에서 거지 다른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따뜻한 비단 이불 덮고 걱정 없이 잠들어 봤으면. 두 남자의 간절한 소원이 밤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때 밤 하늘을 가로지르는 긴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이하고도 부드러운 바람이 궁궐의 가장 높은 용상과 저잣거리의 가장 낮은 집더미를 동시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두 남자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고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싸늘한 새벽 공기에 왕 이완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늘 맡던 무거운 침향 냄새 대신 코를 찌르는 것은 퀴퀴한 집 냄새와 채소 썩는 냄새였습니다. 늘 몸을 감싸던 부드러운 비단, 이불 대신 온몸을 덮고 있는 것은 거칠고 차가운 거적대기였습니다. 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용문의 천장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저잣거리의 처마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희고 고왔던 왕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때가 꼈으며 굳은 살이 박인 낯선 손이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손이 아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근처의 물 항아리로 달려갔습니다. 수면에 비친 얼굴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꾀재재한 몰골,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토록 맑은 눈을 가졌던 거지. 달의 얼굴이었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여봐라. 당장 어이를 부르라. 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저 거지가 드디어 미쳤나 보군. 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저잣거리의 달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늘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허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천장이었습니다. 여긴. 그가 몸을 일으키자 주변에 있던 상궁들과 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기침하셨나이까? 전하, 지금. 나에게 달은 어리둥절해하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루한 누더기 옷 대신 금실로 용이 수놓아진 붉은 비단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놀라 손을 들어 얼굴을 만지자 근처의 거울에 비친 것은 분명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매섭고 차가운 눈매를 가진 젊은 왕 이환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오? 다른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궁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전하, 왜 그러시나이까? 악몽이라도 꾸셨나이까? 다른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양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서 두 남자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뒤바뀌고야 말았습니다. 부드러운 달빛만이 이 모든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고요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걱정이 멀리 사라지고 이제 편안히 쉴 시간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일은 새벽 저작거리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부드러운 달빛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동쪽 하늘이 아주 엷은 먹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은 자신이 겪은 일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감각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뼛속까지 스미는 땅의 냉기, 그리고 지독한 굶주림. 태어나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본능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물을 가져오라. 짐이 몹시 불쾌하구나. 그는 습관처럼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낯선 사내의 거친 목소리로 갈라져 나왔고 주변에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저 미친 거지가 또 시작이군. 어제는 어이를 찾더니 오늘은 임금 행세야. 사람들의 무심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백가죽이 등에 붙을 듯한 허기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었을 때 그는 수라상에 오른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따뜻한 김을 내뿜는 떡집이며 국밥집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밥 짓는 냄새, 구수한 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 없으면 먹을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의 자존심이 그에게 국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국밥집 앞을 서성이다가 주인의 매서운 눈초리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낯선 이의 멸시, 화는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어느 찻집 앞에 작은 나무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일국의 왕이 이렇게 굶어 죽는단 말인가? 얼마나 지났을까? 화는 따뜻한 기운과 함께 고소한 냄새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이보세요.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환이 힘겹게 눈을 뜨자 엷은 미소를 띤 처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깨끗하지만 군데군데 깊은 흔적이 있는 무명옷을 입은 봄이라는 이름의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이 저잣거리 입구에서 작은 찻집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드셔보세요. 속이 좀 풀릴 거예요. 봄이가 내민 것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그릇이었습니다. 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왕이었던 자신이 어찌 감히 동량을.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봄이의 손에서 그릇을 거의 빼앗다시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체면도 없이 죽을 입안으로 마시듯 넘겼습니다. 아무 간도 되어 있지 않은 그저 쌀을 끓인 죽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에게는 지금껏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콤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가웠던 속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그런 그를 그저 말없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습니다. 화는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자신의 꼴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여전한 오만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죽 그릇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냐?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미는 그저 웃었습니다. 됐어요.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 그 동정 어린 말투가 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감히 과인을 모욕하는 것이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려다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는 빈 그릇을 노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찻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보미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딱한 사람이네. 겉은 저리 쌀쌀맞아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녀는 빈 그릇을 들고 다시 찻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궁궐 안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왕의 몸을 한 달이 겨우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신이 겪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서웠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화려한 피단이불, 거대한 기둥, 그리고 자신을 전하라 부르며 엎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는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물 좀 주시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상궁들이 옥으로 만든 잔에 맑은 물을 떠다 바쳤습니다. 그때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조회를 시작할 시간이 옵니다. 조회. 달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상궁들의 손에 이끌려 무겁고 화려한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옷의 무게에 어깨가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하들이 도열한 거대한 편전으로 이끌려 나갔고 떨리는 다리로 용상에 앉았습니다. 수많은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른 겁에 질려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매서운 눈매를 한 조 대감이었습니다. 전하, 어제 명하신 대로 오늘부터 새 별궁 건축을 위한 부역을 시작해야 하옵니다. 이미 각 고을에 명이 내려진 상태이옵니다. 별궁? 부역? 다른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역이라는 말과 추위라는 단어는 알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자신에게 마지막 빵을 나눠주었던 그 노파를 떠올렸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떨던 그 모습, 다른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날이 너무 춥소. 편전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 대감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예? 전하, 다른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어찌 백성들에게 일을 시킨단 말이오? 내 몸도 일이 실인데 신하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냉정하기 그지없던 왕이 추위를 말하며 백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왕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별궁인지 뭔지 당장 그만두시오. 조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오나 전하, 이는 전하께서 그만두라 하지 않았소. 다른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쌀이 필요하오. 지금 당장 나라의 곳간을 여시오. 굶는 이가 없도록 모두에게 쌀을 나눠주시오. 편전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늘 백성을 외면하던 왕이 갑자기 성군이라도 된 듯한 명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들 가장 뒤편에 서 있던 늙은 영의정 박대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깊은 눈으로 용상에 앉은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겁에 질린 듯 두 손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박대감은 이 기이한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차가운 저잣거리에서 낯선 온기를 만났고 또 한 사람은 차가운 궁궐에서 낯선 용기를 내었습니다. 마을에 평화가 깃들고 밤 공기가 차분히 가라앉는 시간, 두 사람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잔잔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위장을 채웠지만 그 온기는 추운 밤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은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뼈를 파고드는 냉기와 다시금 찾아온 지독한 허기. 그는 어제 자신이 퉁명스럽게 돌아섰던 그 찻집을 떠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화는 망설이는 걸음으로 다시 보미의 찻집 앞에 섰습니다. 왕의 자존심이 국어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찻집 입구를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찻잔을 닦던 보미가 그를 발견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망설임 속에 담긴 배고픔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죽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집 구석에 세워져 있던 지게와 도끼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다면 보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찬물도 끓이고 방에 국물도 떼야 하는데 뒷산에 가서 장작 좀 해다 주실 수 있겠어요? 일을 하시면 따뜻한 밥과 국을 드릴게요. 이리라 화는 기가 막혔습니다. 일국의 왕에게 감히 나무를 해오라니. 그는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꼬르륵거리는 배의 울림이 그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는 태어나 처음으로 도끼를 잡아보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쇠붙이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하지만 도끼는 엉뚱한 곳에 밝히거나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서툴렀습니다. 한참을 낑낑대던 그는 결국 도끼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마른 나뭇가지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손이 긁히고 거친 나무 껍질에 손바닥이 쓸렸습니다. 평생 붓과 책만 잡았던 그의 고왔던 손지금은 달의 손이지만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이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따갑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땀을 흘리며 일에 몰두하자 차가웠던 몸이 점차 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해가 질 무렵까지 꼬박 일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지게 한가득의 장작을 모아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보미는 땀에 젖은 그와 피가 밴 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얼른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손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화는 움찔하며 손을 뒤로 뺐지만 보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밥 차려 드릴게요. 보미가 내온 것은 보리밥 한 그릇과 뜨끈한 시래기국, 그리고 소박한 나물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화는 숨도 쉬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밥의 단맛, 구수한 국물의 온기.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라상에 올랐던 그 어떤 진미보다도 맛있는 세상에서 가장 단 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얻은 이 밥 한 그릇의 가치를 말입니다. 그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보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또 와도 되겠느냐? 보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내일은 찻집 마루 좀 닦아주세요. 화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궁궐의 달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자리가 무섭고 불편했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배고프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남을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수라상에도 온갖 기름진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달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조금씩 맛을 보았습니다. 수라가 물러간 뒤 그는 궁금한 마음에 몰래 수라간 왕의 부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겨우 한 숟가락씩 맛만 보았던 수많은 음식이 상통째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아까운 것을 수라간 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어인 이리시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드시고 남은 다른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남겼다 하여 어찌 이 귀한 곡식을 버린단 말이냐? 당장 멈추어라. 그는 저작거리에서 굶주렸던 날들을 찐빵 반쪽을 나눠주었던 그 노파를 생각했습니다. 듣거라! 지금 당장 이 모든 음식을 모아 죽을 수든 밥을 짓든 하여 궁 밖에 굶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라. 앞으로 내 상에 오른 음식 중 버려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하라. 왕의 엄명에 수라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기이한 소식은 곧바로 대신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조 대감의 처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감,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옵니다. 별궁 건축을 중단시키시더니 이젠 수라간에 남은 음식까지 백성들에게 풀라 하십니다. 조 대감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추진하던 별궁 건축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또한 수라간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들은 그동안 그들이 몰래 빼돌려 사사로이 이득을 챙기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왕의 선행이 자신들의 이권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지난밤 이후로 무언가 크게 달라지셨다. 조 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변덕이 아닌 듯하니 우리가 직접 전하의 속내를 떠보아야겠다.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왕의 헤아릴 수 없는 선행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은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립 스치는 바람 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전하는 시간. 한 사람은 고된 노동 뒤에 단잠에 빠져들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궁궐의 물줄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밤,
부디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환의 마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허름한 찻집에 자비를 하는 신세였지만 일을 하고 밥을 먹는다는 그 단순한 약속이 그에게 낯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환은 보미가 시킨 대로 찻집의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걸레질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의 몸에는 왕으로서 배운 특유의 꼼꼼함과 질서정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를 닦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살펴보고 어지럽게 놓여있던 찻잔들을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찻잎을 담아둔 항아리들도 크기 순서대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보미는 자신의 찻집이 이렇게 정돈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일하는 그의 뒷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찻집에 아침 손님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루를 닦고 있는 환을 발견하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잔은 저잣거리의 게으름뱅이 달이 아니오. 쯧쯧. 봄이 처자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탈이야. 저런 자에게 일을 주다니. 저 손버릇 나쁜 놈이 찻집의 돈이라도 훔치면 어쩌려고. 환은 걸레를 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맺힌 손바닥이 다시 따끔거렸습니다. 감히 일국의 왕에게 도둑이라니. 왕이었을 때라면 그는 당장 저 무례한 자들의 혀를 뽑으라 명했을 것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보미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분은 제 찻집의 귀한 일꾼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한 분이세요. 상인들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환은 자신을 막아선 보미의 작은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변호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지가 되었다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도둑이라 부른 저들을 향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 또한 왕이었을 때 저들과 똑같이 겉모습만 보고 백성들을 판단했던 오만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믿어준 보미에 대한 낯선 고마움이었습니다. 화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묵묵히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마루의 나뭇결 하나하나에 자신의 진한 과오를 씻어내려는 듯이 같은 시각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조대감, 좋아지는 자신의 처소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이 변했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방식이 너무도 즉흥적이고 자신의 이권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속내를 알아야겠다. 그는 부드러운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왕도 사내 아름다운 여인을 마다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좋아지는 자신의 여식인 조아라를 데리고 왕의 처소에 문을 들었습니다. 아라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었고 아버지의 야망을 위해 총명하게 교육받은 규수였습니다. 전하 소신의 여식
아라이옵니다. 전하께 차를 올리고자 대령하였나이다. 달의 몸을 하나는 갑자기 들이닥친 화려한 여인의 모습에 즐겁했습니다. 그는 저잣거리에서 봄이처럼 소박한 처녀들만 보았지, 이렇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값비싼 향을 풍기는 여인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싶었습니다. 아라는 우아한 몸짓으로 달에게 차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흰 손목이 비단 소매 사이로 언뜻 비쳤습니다. 전하, 들녘에 매화가 피었다 하옵니다. 언제 소첩과 함께 다른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자리가 너무나 무섭고 불편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을 불쑥 내뱉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말이오, 조 대감. 예, 전하, 말씀하시옵소서. 조아지는 드디어 왕이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 쌀은 잘 나눠주고 있소? 내가 듣자 하니 아직도 굶는 아이들이 있다던데 그 아이들에게 줄 소미불은 충분하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아진과 아라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왕은 눈앞의 절세미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뜬금없이 소미불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라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조아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전하, 물론이옵니다. 하오나 지금은 아라에 됐소. 다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보다 나는 지금 당장 곳간에 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오. 조 대감은 당장 가서 그것을 확인해보고 모자라면 즉시 시장에 풀라고 명하시오. 조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딸을 데리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덫은 왕의 순진무구한 진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모든 소동을 멀리서 전해 들은 늙은 영의정 박진한 대감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소미불이라 허허, 참으로 알 수 없는 임금이시로다. 그는 이 기이하고도 따뜻한 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처마 끝에 달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고된 노동과 낯선 고마움 속에서 잠이 들었고, 또 한 사람은 화려한 궁궐에서 백성을 위한 따뜻한 이불을 걱정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시 잊히는 시간, 편안히, 아주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은 바람이 차가웠지만 봄이의 찻집 안은 늘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찬물 끓는 소리, 은은하게 퍼지는 쑥차 향기, 그리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환의 존재감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환은 이제 찻집 일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장작을 패는 일도, 무거운 찬물을 나르는 일도 더 이상 버겁지 않았습니다.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궁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보미가 무거운 찻주전자를 들려할 때면 말없이 다가가 그것을 받아들었고, 찻집 지붕이 셀 때면 말도 없이 지붕에 올라가 짚을 엮었습니다. 보미는 그런 환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잣거리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게으름뱅이 달이라 불렀지만 보미가 아는 그는 달랐습니다.
과묵했지만 성실했고 무뚝뚝했지만 다정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사람처럼 매사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찻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포도청의 아전 하나가 부하 둘을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작거리 상인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뜯어내기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봄이 처자 이달 세금이 밀렸더군. 어서 관아에 낼 돈을 가져오시게. 아전이 떡하니 자리에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전 나리. 이틀 전에 이달치를 내지 않았습니까? 어허, 어디서 말대꾸야. 나라에 큰 행사가 생겨 특별세를 더 걷는 것이니 어서 돈을 내지 못할까. 아전이 험악하게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화는 그저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별세라. 왕이었던 그는 자신이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자가 사사로이 이득을 챙기려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전이 보미에게 손을 뻗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환이 조용히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날이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웬 놈이냐? 내 놈은 그 거지다리 아니냐? 날이 지금 말씀하신 특별세는 어느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까? 환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법에 세금을 징수할 시에는 반드시 사흘 전 문서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달에 2번 세금을 거두는 것은 탐관오리의 소행으로 간주되어 엄벌에 처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거지인 줄 알았던 자가 자신도 잘 모르는 법령을 줄줄 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이 감히 제가 맞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일은 포도청이 아니라 사헌부에서 관할해야 할 듯합니다. 환히 아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신다면 오늘 일은 이 찻집의 쑥차 향기 속에 묻어두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낀 아전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보자. 그는 비겁한 말만 남기고 황급히 찻집을 떠났습니다. 찻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보미는 놀란 눈으로 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아세요? 꼭 글 공부하신 선비님처럼. 환은 대답 대신 깨끗하게 닦은 찻잔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어깨 너머로 주워들었을 뿐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이 이제야 비로소 한 백성을 지켜준 기분이었습니다. 보미의 눈에 피어난 존경과 고마움의 빛을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한 찬물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화려한 궁궐 안에 달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것은 왕이라는 자리에 대한 두려움일 뿐 달이라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밥과 비단 옷이 좋았지만 가끔은 저작거리의 시끄러움과 자신에게 빵을 나눠주던 사람들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달은 답답한 마음에 몰래 처소를 빠져나와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왕의 걸음걸이가 아닌 거지 달의 걸음걸이로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어린 궁녀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에게 꿀물을 가져다 주었던 저작거리의 보미와 꼭 닮은 그 궁녀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달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궁녀는 왕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엎드렸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흑, 괜찮다. 일어나거라. 다른 그녀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왕이 궁녀 앞에 쪼그리고 앉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슬픈 일이 있기에 이리 울고 있느냐? 궁녀 보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픈 어마마마의 약값을 구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달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걱정이 자신이 굶주렸을 때의 서러움과 다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궁녀 보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도와주마. 그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궁녀 보미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눈은 무서운 용의 눈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하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달은 궁녀 보미를 보며 불쑥 말했습니다. 있지. 사실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닌 것 같구나. 내가 왕이 아닌 것 같아. 궁녀 보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웃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의 전하가 훨씬 더 진짜 왕 같으시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니까요. 그 순간 다른 궁에 들어와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이 통했다고 느꼈습니다. 저작거리의 보미와 꼭 닮은 이 궁녀에게서 그는 낯설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조용한 대화 위로 은은한 달빛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냅니다. 한 사람은 낯선 용기로 소중한 일을 지켜냈고 또 한 사람은 낯선 고백으로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긴 겨울 가뭄에 찻집의 우물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미의 얼굴에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찻집은 물이 생명인데 물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화는 며칠 동안 말없이 찻집 주변의 산세를 살폈습니다. 그는 왕세자 시절 제왕학의 일환으로 지리와 수맥수에 대해 배웠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책 속의 지식이었을 뿐 단 한 번도 쓸모 있으리라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보미에게 삽과 괭이를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찻집 뒤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땅의 기울기와 대나무의 자생 방향을 살피더니 한 지점을 가리키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보미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달 서방, 거긴 물이 나올 리가 없는 곳일세. 힘 빼지 말게. 화는 대답 대신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처음에는 비웃던 마을 사람들 몇몇도 어느새 삽을 들고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법령을 읊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예전의 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절이 지났을까? 삽 끝에 축축한 흙이 묻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맑은 물줄기가 흙 사이를 비집고 솟아올랐습니다. 물이다. 물이 솟는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물은 찻집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근처의 작은 밭들을 적실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를 달 서방이라 부르지 않고 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보미는 새로 솟아난 샘물로 정성껏 차를 우려 환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환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맑은 찬물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보미의 따뜻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쁨과 그로 인해 존중받는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찬물이 참 달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흙내음 섞인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같은 날 궁궐의 편전에서는 경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관료들이 올린 보고서는 온통 어려운 한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달의 몸을 한 환은 여전히 그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보고서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성박 독거노인들과 고아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지난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다른 자신이 겪었던 그 지독한 배고픔과 추위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탁 소리나게 덮고 대신들 앞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놀라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 짓고 있던 왕실의 정자 공사를 중단하시오. 전하, 그것은 왕실에 됐소. 다리말을 잘랐습니다. 그 제목과 돈으로 성 밖에 굶주리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움막을 지으시오. 그리고 네탕고 왕의 개인 금고를 열어 그들에게 매일 따뜻한 죽과 소미불을 나눠주도록 하시오. 좋아진 대감이 경악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네탕고는 왕실의 위엄을 위한 비상금이옵니다. 어찌 그것을 천한 위엄, 다리조,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순진한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데 금칠한 정자가 무슨 소용이며 쌓아둔 황금이 무슨 위엄이란 말이오. 백성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왕은 왕이 아니오. 조 대감이 말문이 막힌 그 순간 가만히 듣고 있던 늙은 영의정 박진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왕을 향해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성군의 명이십니다. 늙은 신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위엄은 금칠한 석가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따뜻한 숨결에서 나오는 법. 오늘 신은 진정한 왕의 위엄을 배웁니다. 영의정의 지지에 다른 신하들도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엎드렸습니다. 좋아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궁녀 보미가 왕에게 야참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 성 밖에 왕의 죽을 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하옵니다. 모두가 전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만수무강을 빌었다 하옵니다. 다른 창밖에 어두운 성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토록 가슴 벅찬 기쁨을 가져다 줄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텅 비었던 왕의 가슴이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깊은 밤이 내립니다. 땅에서는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 메마른 밭을 적시고 궁궐에서는 따뜻한 법령이 내려와 얼어붙은 백성의 마음을 녹입니다.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들, 그 온기 속에서 부디 고요하고 평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샘물이 솟아난 봄이의 찻집은 저작거리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맛은 이내 한양 바닥에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 물로 끓인 차를 맛보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은 비단 물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달 서방, 즉 환을 보기 위해 찻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였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화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가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는 사람들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밭에 물이 고여 뿌리가 썩는 것 같네. 아무래도 밭고랑을 더 깊게 파는 것이 어떻겠소. 아이가 밤새 기침을 멈추지 못한다고요. 혹시 방 안에 수출 너무 많이 들인 것은 아니오. 그의 조언은 늘 정확했습니다. 왕으로서 배운 잡다한 지식들, 그가 그토록 쓸모없다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공경에 처한 백성들을 돕는 귀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거지다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을 달 어른 혹은 말없는 현자 겐즈라 부르며 진심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보미는 그런 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흙먼지 묻은 무명옷을 입고 장작을 패는 모습은 여느 머슴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품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녀가 상상하던 가장 올곧은 선비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존경심과 함께 따뜻한 연정링이 이 싹트고 있음을 보미는 애써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달의 몸을 한 환히 명한 온기법 원치파, 즉 왕의 죽과 운막 정책은 놀라운 속도로 도성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성박 버려진 땅에는 왕실의 제목으로 지어진 튼튼한 운막 수십 채가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눈비를 피하기 급급한 임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모여 글을 배웠고 노인들은 한데 모여 집신을 엮으며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왕이 내린 따뜻한 죽 한 그릇은 그들에게 나라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의정 박진아는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총괄했습니다. 그는 왕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굳어있던 조정의 관료들마저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아시는 분이다. 늙은 신하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좋아진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조에서 격노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정자공사를 중단시키고 내탕고를 열어버린 탓에 그가 그 과정에서 몰래 챙기려던 막대한 이권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임금,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푼돈 몇 푼 쥐어준다고 왕의 위엄이 서는 줄 아는가? 좋다.
그토록 백성을 위하신다면 어디 한번 진짜 왕의 일을 감당해 보시지. 며칠 뒤 편전 회의에서 조아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마침 봄비가 넉넉히 내렸으니 이는 모두 전하의 성은 덕분입니다. 이에 민심을 더욱 규합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고자 춘계기우제의 춘지지휘지를 성대히 거행하심이 어떠할는지요?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기우제는 가뭄이 들었을 때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비가 넉넉히 왔는데 기우제를 지내자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아진의 진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기우제는 왕이 직접 주관해야 하며 그 절차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왕이 하늘에 올리는 제문집만 해도 책 한 권 분량이었습니다. 조아진은 확신했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저 가짜 왕이 절대 그 제문을 읽어낼 리 없다고. 왕이 만백성과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무능함이 드러난다면 자연스레 자신의 세력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달은 그저 눈만 끔뻑였습니다. 기우제가 무엇인지 제문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가 당황하여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의정 박진환이 조용히 한 걸음 나섰습니다. 조대감, 참으로 시기적절한 제안이십니다. 허나 그가 왕을 향해 읍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옹기법을 통해 수백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받든 가장 위대한 제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조아진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전하께서 올리신 진정한 제문입니다. 이미 답을 얻었는데 또다시 형식적인 제사를 논하는 것은 하늘을 기만하는 일이 될까 저어되옵니다. 조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히 영의정이 자신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의 눈물을 제문이라 칭한 영의정의 말에 다른 신하들마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조아진의 두 번째 계략 역시 왕의 진심이 얻어낸 충심 앞에서 무력하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작거리 찻집에서는 지혜를 향한 존경의 속삭임이, 궁궐에서는 왕을 향한 충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진심은 이렇듯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울림 속에서 오늘의 모든 시름을 잊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영의정 박진환의 기지로 조아진의 계략이 또다시 무산되자 조대감은 마침내 마지막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자신의 사병의 일부를 궁궐로 잠입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전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아진이 피 묻은 상소문을 들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하, 어젯밤 전하의 명을 받들어 옹기법을 시행하던 관리가 누군가의 칼에 맞아 숨졌습니다. 달의 몸을 한 환은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조화진이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바로 전하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의미 없는 죽이나 나눠주니 도적대가 들끓어 민심이 흉흉해진 것입니다. 글자 하나 모르는 가짜가 옥좌에 앉아 있으니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영모의 발언이었습니다. 조아진이
손짓하자 편전문이 열리며 무장한 사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영의정 박진환이 앞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옥자를 더럽힌 저 가짜를 끌어내라. 조아진이 왕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다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저잣거리 찻집이었습니다. 환의 몸을 한 달은 보미와 함께 새로 심을 약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환은 이제 거친 흙을 만지는 일이 궁궐의 비단을 만지는 일보다 더 평화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보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금음달밤 그들을 뒤바꾸었던 그 거대한 빛이 다시 한번 세상을 감쌌습니다. 궁궐의 편전에서도 저작거리 찻집에서도 똑같은 빛이 두 사람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빛이 가라앉았습니다. 편전한 용상에 앉아 떨고 있던 달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동자는 차갑고 깊은 왕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용포를 입은 희고 위엄 있는 왕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칼을 든 사병들과 의기양양한 조아진이 서 있었습니다. 조아진은 왕이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끌어내라! 그때 나직하지만 온 대전을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칼을 겨누는 것이냐. 조아진은 멈칫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어수룩한 거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위엄으로 가득 찬 진정한 제왕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 묻은 상소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아진이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상소문 뒷장에 적힌 깨알 같은 밀서미슈를 찾아내어 큰 소리로 읽어내렸습니다. 관리를 죽이고 그 죄를 옹기법에 뒤집어 씌워 왕을 폐위하고 조대감이 섭정을 시작한다. 조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심어둔 관리가 배신하고 밀서를 숨겨두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전하, 그것은 화는 밀서를 내던졌습니다. 여봐라! 역적 조아진과 그 무리를 당장 하옥하라. 왕의 서슬 펄언 명령에 조아진의 사병들마저 칼을 떨어뜨리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억하던 진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찻집이었습니다. 환의 몸에 깃들어 있던 달은 눈을 뜨자 자신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보미 아가씨. 보미는 방금 전까지 지혜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가 다시 예전의 순박하고 어리숙한 달로 돌아온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달은 자신이 궁궐의 답답한 용포가 아닌 편안한 무명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어.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왕으로 돌아온 환은 가장 먼저 역적 조아진을 처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아진의 목을 베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옹기법의 기금으로 삼고 조아진은 평생 성박운막에서 늙고 병든 이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네가 그토록 경멸하던 백성의 삶 속에서
내 놈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느끼며 살라.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는 영의정 박진안을 불렀습니다. 과인이 옥좌에 없었을 때 경은 왜 그를 지켰는가? 늙은 신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신은 옥좌에 앉은 사람을 지킨 것이 아니옵니다. 신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지킨 것이옵니다. 그 마음이 진짜 왕의 마음이라 믿었사옵니다. 화는 그 충심에 깊이 감동하여 그에게 모든 국정을 믿고 맡겼습니다. 화는 또한 궁녀 보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달이 왕이던 시절 유일하게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막대한 상을 내리고 궁에서 나가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대가 위로했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를 찾아가시오. 궁녀 보미는 궁을 나와 왕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노인들에게 죽을 나눠주고 있는 달이 있었습니다. 달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지도 왕도 아닌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는 용포를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채 홀로 저작거리 찻집을 찾았습니다. 찻집 주인 보미는 왕의 행차에 놀라 엎드렸습니다. 화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미 아가씨, 나요. 보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왕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자신과 함께 장작을 패고 우물을 팠던 지혜롭고 따뜻했던 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옥좌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는 법은 배웠으나 흙에 발을 딛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그대에게서 배웠소. 환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두 가지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소. 그러니 부디 궁으로 가 나의 왕비가 되어 내가 다시 교만한 왕이 되지 않도록 곁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오. 보미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나라는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왕은 백성의 흙냄새를 아는 성군이 되었고 왕비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궁으로 전하는 지혜로운 궁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성 밖 가장 따뜻한 움막에서는 달과 그의 아내가 된 보미가 평생 굶주린 이들에게 왕의 죽을 나눠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높았던 자는 가장 낮은 곳의 지혜를, 가장 낮았던 자는 가장 높은 곳의 온기를 세상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자신만의 자리가 있겠지요. 그 자리를 찾는 평온한 꿈속으로 이제 편안히 빠져드실 시간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